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춘천에서 수능이 끝나고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오싹해지네요. 저는 그 순간이 최고 무서웠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놀러 다니던 때였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춘천에 있는 고등학교거든요. 하여튼 학교를 땡땡이 치고 우리는 한 친구 자취방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민규랑 성일이랑 저까지 해서 3명이었는데 정말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매일 3명이서 붙어 다니다시피 했어요. 하여튼 그날따라 할 일도 없어서 민규의 자취방에 놀러가서 무흐한 비디오를 심층 분석 및 토론하려고 비디오를 빌려서 보는 중에 민규랑 성일이랑 말다툼을 하더라고요. 매일 둘이 티격태격 싸우는 터라 저는 그냥 비디오나 보고 있었는데 둘이 싸우는 게 점점 거칠어지는 거였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중간에서 싸움을 말리는 최고 좋은 방법이 담배를 하나씩 물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 얼른 담배를 사러 슈퍼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미 일이 터진 거예요. 민규가 박하스병으로 성일이의 눈을 때려서 성일이는 한쪽 눈을 부여잡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성일이는 몇 달 병원 신세를 지고 퇴원했지만 이미 한쪽 눈을 실명한 상태였어요. 양쪽 부모님은 법정 공방으로 엄청 싸우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병으로 때린 민규가 성일이를 찾아와서는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저 같으면 사과를 안 받아주겠지만 성일이 놈은 알았다고 괜찮다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성일이 표정은 알 수 없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정말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간이 지나고 3명은 전처럼 자주 어울렸지만 성일이의 표정은 가끔씩 이상하게 변하곤 했어요. 눈 때문인가 보다 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 성일이가 그랬어요. 민규네 집에 가서 놀자고. 솔직히 저희들은 마음이 편치 못했죠. 눈을 다친 곳인데 자꾸 가자고 하니 할 수 없이 갔지요. 가서 늘 그런 것처럼 담배도 피우고 야동도 보고 비디오도 보고 채팅도 좀 하고 그러다가 성일이가 그러더군요. 눈 때문에 술 못 마신 지 너무 오래돼서 마시고 싶다고요. 우리도 마시고 싶던 터라 술을 사가지고 자취방에 다시 들어왔어요. 3명이서 술을 계속 마시다가 점점 술이 취하고 그러다 보니 민규가 성일이한테 울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원래 술 취하면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잖아요. 저는 중간에서 술이 끊기지 않게 계속 마시는 중이었고 아마 그때 3명이서 오랜 시간 동안 참 많이도 마셨어요. 그러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몇 시간쯤 지났을까 비명소리가 나더라고요. 비명소리 비슷한. 그 비명소리가 술을 마셔서 그런지 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누워있다가 눈을 떴는데 정말 심장이 멎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나오고 몸이 움직여지지도 않더라고요. 뭐랄까 몸이 이빨이며 다리가 미친 듯이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을 떴을 때 성일이가 자고 있는 민규 옆에 다가가서 눈을 젓가락으로 찌르고 있었어요. 아니, 눈에 젓가락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가서 말려야 한다는 생각보다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는 척하려고 눈을 다시 감으려고 해도 눈도 감기지 않았어요. 그 순간 고개도 돌리지 못하고 눈도 감지 못한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 분쯤 지났나 저에겐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민규가 비명을 지르다가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성일이가 저쪽으로 고개를 확 돌렸는데 눈이 딱 마주친 거였어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정말 숨이 안 쉬어져서 호흡곤란으로 죽을 것 같았어요. 성일이는 저를 한번 보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열쇠를 집어서 주먹으로 꽉 쥐고 저한테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도 똑같은 개자식이야 하면서 달려들었어요. 벌벌 떨면서 얼굴을 가렸는데 성일이란 놈이 정말 사정없이 열쇠를 든 주먹으로 머리통을 계속 찍더라고요. 열쇠를 송곳처럼 세워서 그러다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마 민규랑 제가 소리를 지르는 통에 주인집 아저씨가 듣고 나오셨나봐요. 성일이가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돌아볼 때 눈을 찌를까 봐서 주인 아저씨가 들어오셔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실려가고 저는 머리를 몇 발을 꿰맸지만 민규는 한쪽 눈을 잃었어요. 대수술까지 했고요. 나중에 경찰이 와서 성일이를 잡았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그 경찰이 성일이가 눈을 다치고 난 후부터 일기 같은 걸 써놓았는데 우리를 죽일 계획을 잡아놓았더라고 하더라고요. 성일이가 징역을 살다가 이제 곧 석방된다고 하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위에서 벗어나는 방법. 저는 잠자리가 바뀌면 항상 가위에 눌려왔습니다. 예전에 군에 있을 때, 전술 훈련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내가 가위에 눌려 누군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의 흉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잠을 깨려고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행동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힘을 내어 신음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 신음소리를 낸 이유는 고참이 바로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깨워달라는 의미에서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고참은 결국 저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고참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 어이없게도 난 내가 신음소리를 내길래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줄 알았지. 미안하다라고 하더군요. 또 다른 일은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누군가 내 얼굴을 심하게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이 멍할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광대뼈 근처가 벌겋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분명 나 혼자 잤는데 나한테 원한 살만한 사람도 없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위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는 잠자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첫째, 머리를 창가 쪽으로 두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동이 트는 방향으로 두십시오. 당신이 잠들었을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창문에서 당신을 노려보며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낮잠을 되도록 피해서 불면증을 예방하십시오. 가위는 잠을 잘 때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위는 깊은 잠에 취해 있을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깊은 잠과 얕은 잠을 반복적으로 자는데 잠에서 잠시 깼을 때나 얕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셋째, 내 방에 수맥이 흐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름은 모르겠지만 기역자 모양의 작대기 2개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특히 남성분들은 DDR을 너무 자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하십시오. 가위는 자신의 몸에서 기가 많이 빠져나가거나 심신이 필요할 때 자주 찾아옵니다. 대충 이것으로 예방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가위에 눌렸다면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과학적으로 확실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실제 귀신이 자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가위에 눌렸을 때 정말 괴롭고 무섭습니다. 가위에 눌렸을 때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숨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만 있으면 예컨대 자신의 입술을 깨물거나 혀를 깨물어서 그 상황을 벗어나거나 아무것도 아니니 그냥 잠이 들어버리거나 등등 탈출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위는 자신의 육체는 잠들었지만 정신은 잠들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종 TV나 주위에서 가위에 눌렸을 때 자신의 육체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병원에서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해 죽는 경우 등등.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정신이 잠들었는데 육체는 깨어있는 경우 소위 식물인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친척동생의 괴담.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친척동생은 3학년이던 때였습니다. 여학생이지만 상당히 말괄량이었던 친척동생과 나. 지금은 아니지만 유난히 공부를 못했던 친척동생은 이번 시험까지 망치면 이모께서 집을 쫓아낸다고 울상을 짓더군요. 물론 나도 친구들과 어울려 노느라 그 시험은 완전 망쳤지요. 결국 집을 나가 살기로 마음먹는 친척동생과 나. 쿵짝이 잘 맞았던 7살 때부터 친구였던 은혜라는 친구와 은혜의 동생.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친척동생의 여동생까지. 모두 5명이서 우리가 새로 살 집을 찾아 부산스레 움직였지요. 어릴 적 내가 살던 그 지역은 한때는 잘 나가던 동네였지만 80년대 나라를 일으키자는 운동으로 인해 석탄을 채탄하면서 반짝 흥행기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석유와 천연가스로 인해 망해가는 동네였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동네에는 빈집이 참 많았습니다. 빈집을 찾기 위해 빽빽하게 사택이 들어선 집들이 모인 곳에 들어가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하얀 페인트 칠이 군데군데 벗겨지고 검은 석탄 가루가 날려 까맣기만 한 집을 하나둘씩 찾으며 우리가 새로 살 집을 찾기 시작했죠. 그렇게 30곳이 넘는 사택 단지를 일일이 확인한 후에 거의 끝집에서야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급하게 이사를 갔는지 웬만한 세간살이는 그대로인 집이 우리는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친척 동생들을 이끌고 그나마 언니인 나와 내 친구가 앞장서서 들어갔습니다. 환한 낮이었지만
빛이라곤 얼마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방 안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친척 동생이 안 들어가겠답니다. 왜냐고? 네가 살 방을 정하라니까. 싫어. 결국 친척 동생과 어린 친구의 동생만 남겨둔 채 나와 내 친구. 그리고 그 친척의 동생과 함께 방에 들어섰죠. 그 집은 큼지막한 창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앞에 위치한 커다란 앵두나무 때문인지 집 안엔 볕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냄새도 심했습니다. 방 3칸인 집을 이러저리 탐험하고 다녔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책상이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갔죠. 방 한가운데로 밀려나 있는 책상과 벽에 붙은 생활 계획표로 봐서는 초등학생이 사용했던 방 같았습니다. 작은 방을 구경하는 도중 등골을 타고 오싹한 느낌은 들었지만 이내 떨쳐버리고 큰 방으로 다다닥 튀어갔죠. 그리고 쾅 하고 닫히는 방문. 바람이 세게 불었나 보다 생각하고 큰 방을 구경하는데 친척 동생이 소리소리를 지릅니다. 언니, 빨리 나와. 나 집에 갈 거야 그냥. 저놈의 지집에 너한텐 방 없다. 장롱 안에서 밖에 못 자게 할 거야. 다짐하고는 다시 구경을 했죠. 여기에 여러 가지를 갖다 놓자. 강아지도 키우자. 하면서 히덕거리며 놀았죠. 안에 있으니 너무나 밖에 나가기 싫더군요. 한여름이라 밖이 더워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안 나가고 안에서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특별하게 무언가를 하고 놀았다는 기억은 없는데 그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30분 이상을 서서 놀았다고 하더군요. 친척 동생의 말에 의하면 말이죠. 수다를 참 징하게 떨었나 봅니다. 한참을 있는데 친척 동생이 밖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옆에 따라왔던 친구 동생도 언니가 그러니까 따라 겁을 먹어서 소리 지릅니다. 언니들 나와. 빨리 나와. 결국 저희도 밖으로 나갔죠. 정신없이 앞서서 집으로 향하고 친척 동생이 우리 뒤를 따라 한두 발자국 정도 뒤쳐져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서서 뛰기 시작더군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기에 저희도 빨리 뛰었죠. 한참이 지나 어른들께 매타작을 당한 뒤 우리는 또 같이 모여 앉았습니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친척 동생이 그러더군요. 귀신 봤어. 나 그때 귀신 봐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어떻게 생겼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 처음 그 집에 들어가려는데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 친구 동생을 데리고 그 집 앞 작은 방 창문 쪽에 서서 방 안을 구경하는데 무언가 하얀 게 시야에 잡히더랍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자세히 쳐다봤더니 귀신이 자신을 노려보더랍니다. 분명 희끄무리한 형체인데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그 느낌만은 너무나 확실해서 온몸에 털이 솟더랍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 귀신과 눈을 마주하는데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우리가 들어오더랍니다. 책상도 구경하고 벽도 구경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우리를 귀신이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계속 노려봤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친척 동생도 노려보고 있는 그런 느낌. 그때부터 친척 동생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언니, 빨리 나와. 그냥 가자. 바로 창문 앞에서 우리가 서서 구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지르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구경하더랍니다. 우리가 방을 나가자 그 귀신은 친척 동생을 한 번 째려보더니 우리를 쫓아다니더랍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방마다 따라다니면서 문을 쾅쾅 닫고 방을 휘휘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쫓아다님에도 불구하고 창문가에 서 있는 제 친척 동생을 한 번씩 노려봐 주는 건 잊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한 번씩 귀신이 자신을 노려볼 때마다 친척 동생은 계속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제 그만 나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나올 생각도 하지 않았죠. 분명 나오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정말 나가기는 싫었습니다. 정말 나가기 귀찮더군요. 그때가 저희가 한참 30분가량 수다를 떨 때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안을 들여다보는데 저희가 움직이는 기미는 없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귀신이 창문 앞에 와서 서 있는데 그 시간 간격이 점점 좁아지면서 귀신이 슬며시 웃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얼굴이 확연히 보이는 것도 아닌데 자신을 노려보고 웃는 모습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지경까지 오니 제 친척 동생이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악을 쓰면서 저희를 불러냈습니다. 결국 저희도 요놈의 지집에 혼내줄 각오로 얼른 뛰쳐나왔죠. 물론 오싹한 기분도 느꼈었고요. 그렇게 앞장서서 집을 벗어나 가는데
제 친척 동생이 갑자기 뒤에서 쫓아오다가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뒤통수에 누군가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더니 귀신이 제 친척 동생을 쳐다보며 웃다가 갑자기 표정을 굳히고 노려보는데 그 순간 문이 쾅 닫혔다고 하더군요. 집이 울릴 만큼 쾅 하는 소리가 나며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는 듯 말이죠. 얼어붙은 제 친척 동생이 볼 수 있는 그 창문 안에서 한참을 부유하듯 떠다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위에서 벗어나는 방법. 저는 잠자리가 바뀌면 항상 가위에 눌려왔습니다. 예전에 군에 있을 때 전술훈련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내가 가위에 눌려 누군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의 흉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잠을 깨려고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행동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힘을 내어 신음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 신음소리를 낸 이유는 고참이 바로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깨워달라는 의미에서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고참은 결국 저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고참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 어이없게도 난 내가 신음소리를 내길래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줄 알았지. 미안하다라고 하더군요. 또 다른 일은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누군가 내 얼굴을 심하게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이 멍할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광대뼈 근처가 벌겋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분명 나 혼자 잤는데 나한테 원한 살만한 사람도 없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위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는 잠자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첫째, 머리를 창가 쪽으로 두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동이 트는 방향으로 두십시오. 당신이 잠들었을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창문에서 당신을 노려보며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낮잠을 되도록 피해서 불면증을 예방하십시오. 가위는 잠을 잘 때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위는 깊은 잠에 취해 있을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깊은 잠과 얕은 잠을 반복적으로 자는데 잠에서 잠시 깼을 때나 얕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셋째, 내 방에 수맥이 흐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름은 모르겠지만 기역자 모양의 작대기 2개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특히 남성분들은 DDR을 너무 자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하십시오. 가위는 자신의 몸에서 기가 많이 빠져나가거나 심신이 필요할 때 자주 찾아옵니다. 대충 이것으로 예방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가위에 눌렸다면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과학적으로 확실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실제 귀신이 자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가위에 눌렸을 때 정말 괴롭고 무섭습니다. 가위에 눌렸을 때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숨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만 있으면 예컨대 자신의 입술을 깨물거나 혀를 깨물어서 그 상황을 벗어나거나 아무것도 아니니 그냥 잠이 들어버리거나 등등 탈출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위는 자신의 육체는 잠들었지만 정신은 잠들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종 TV나 주위에서 가위에 눌렸을 때 자신의 육체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병원에서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해 죽는 경우 등등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정신이 잠들었는데 육체는 깨어있는 경우 소위 식물인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친척동생의 괴담.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친척동생은 3학년이던 때였습니다. 여학생이지만 상당히 말괄량이었던 친척동생과 나. 지금은 아니지만 유난히 공부를 못했던 친척동생은 이번 시험까지 망치면 이모께서 집을 쫓아낸다고 울상을 짓더군요. 물론 나도 친구들과 어울려 노느라 그 시험은 완전 망쳤지요. 결국 집을 나가 살기로 마음먹는 친척 동생과 나. 쿵짝이 잘 맞았던 7살 때부터 친구였던 은혜라는 친구와 은혜의 동생.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친척 동생의 여동생까지. 모두 5명이서 우리가 새로 살 집을 찾아 부산스레 움직였지요. 어릴 적 내가 살던 그 지역은 한때는 잘 나가던 동네였지만 80년대 나라를 일으키자는 운동으로 인해 석탄을 채탄하면서 반짝 흥행기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석유와 천연가스로 인해 망해가는 동네였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동네에는 빈집이 참 많았습니다. 빈집을 찾기 위해 빽빽하게 사택이 들어선 집들이 모인 곳에 들어가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하얀 페인트 칠이 군데군데 벗겨지고 검은 석탄 가루가 날려 까맣기만 한 집을 하나둘씩 찾으며 우리가 새로 살 집을 찾기 시작했죠. 그렇게 30곳이 넘는 사택 단지를 일일이 확인한 후에 거의 끝집에서야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급하게 이사를 갔는지 웬만한 세간살이는 그대로인 집이 우리는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친척 동생들을 이끌고 그나마 언니인 나와 내 친구가 앞장서서 들어갔습니다. 환한 낮이었지만 빛이라고는 얼마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방 안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친척 동생이 안 들어가겠답니다. 왜냐고? 네가 살 방을 정하라니까. 싫어. 결국 친척 동생과 어린 친구의 동생만 남겨둔 채 나와 내 친구 그리고 그 친척의 동생과 함께 방에 들어섰죠. 그 집은 큼지막한 창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앞에 위치한 커다란 앵두나무 때문인지 집 안엔 볕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냄새도 심했습니다. 방 3칸인 집을 이러저리 탐험하고 다녔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책상이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갔죠. 방 한가운데로 밀려나 있는 책상과 벽에 붙은 생활 계획표로 봐서는 초등학생이 사용했던 방 같았습니다. 작은 방을 구경하는 도중 등골을 타고 오싹한 느낌은 들었지만 이내 떨쳐버리고 큰 방으로 다다닥 튀어갔죠. 그리고 쾅 하고 닫히는 방문. 바람이 세게 불었나 보다 생각하고 큰 방을 구경하는데 친척 동생이 소리소리를 지릅니다. 언니, 빨리 나와. 나 집에 갈 거야 그냥. 저놈의 지집에 너한텐 방 없다. 장롱 안에서 밖에 못 자게 할 거야. 다짐하고는 다시 구경을 했죠. 여기에 여러 가지를 갖다 놓자. 강아지도 키우자. 하면서 히덕거리며 놀았죠. 안에 있으니 너무나 밖에 나가기 싫더군요. 한여름이라 밖이 더워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안 나가고 안에서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특별하게 무언가를 하고 놀았다는 기억은 없는데 그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30분 이상을 서서 놀았다고 하더군요. 친척 동생의 말에 의하면 말이죠. 수다를 참 징하게 떨었나 봅니다. 한참을 있는데 친척 동생이 밖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옆에 따라왔던 친구 동생도 언니가 그러니까 따라 겁을 먹어서 소리 지릅니다. 언니들 나와. 빨리 나와. 결국 저희도 밖으로 나갔죠. 정신없이 앞서서 집으로 향하고 친척 동생이 우리 뒤를 따라 한두 발자국 정도 뒤쳐져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서서 뛰기 시작더군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기에 저희도 빨리 뛰었죠. 한참이 지나 어른들께 매타작을 당한 뒤 우리는 또 같이 모여 앉았습니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친척 동생이 그러더군요. 귀신 봤어. 나 그때 귀신 봐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어떻게 생겼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 처음 그 집에 들어가려는데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 친구 동생을 데리고 그 집 앞 작은 방 창문 쪽에 서서 방 안을 구경하는데 무언가 하얀 게 시야에 잡히더랍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자세히 쳐다봤더니 귀신이 자신을 노려보더랍니다. 분명 희끄무리한 형체인데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그 느낌만은 너무나 확실해서 온몸에 털이 솟더랍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 귀신과 눈을 마주하는데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우리가 들어오더랍니다. 책상도 구경하고 벽도 구경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우리를 귀신이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계속 노려봤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친척 동생도 노려보고 있는 그런 느낌. 그때부터 친척 동생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언니, 빨리 나와. 그냥 가자. 바로 창문 앞에서 우리가 서서 구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지르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구경하더랍니다. 우리가 방을 나가자 그 귀신은 친척 동생을 한 번 째려보더니 우리를 쫓아다니더랍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방마다 따라다니면서 문을 쾅쾅 닫고 방을 휘휘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쫓아다님에도 불구하고 창문가에 서 있는 제 친척 동생을 한 번씩 노려봐 주는 건 잊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한 번씩 귀신이 자신을 노려볼 때마다 친척 동생은 계속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제 그만 나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나올 생각도 하지 않았죠. 분명 나오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정말 나가기는 싫었습니다. 정말 나가기 귀찮더군요. 그때가 저희가 한참 30분가량 수다를 떨 때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안을 들여다보는데 저희가 움직이는 기미는 없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귀신이 창문 앞에 와서 서 있는데 그 시간 간격이 점점 좁아지면서 귀신이 슬며시 웃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얼굴이 확연히 보이는 것도 아닌데 자신을 노려보고 웃는 모습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지경까지 오니 제 친척 동생이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악을 쓰면서 저희를 불러냈습니다. 결국 저희도 요놈의 지집에 혼내줄 각오로 얼른 뛰쳐나왔죠. 물론 오싹한 기분도 느꼈었고요. 그렇게 앞장서서 집을 벗어나 가는데 제 친척 동생이 갑자기 뒤에서 쫓아오다가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뒤통수에 누군가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더니 귀신이 제 친척 동생을 쳐다보며 웃다가 갑자기 표정을 굳히고 노려보는데 그 순간 문이 쾅 닫혔다고 하더군요. 집이 울릴 만큼 쾅 하는 소리가 나며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는 듯 말이죠. 얼어붙은 제 친척 동생이 볼 수 있는 그 창문 안에서 한참을 부유하듯 떠다녔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수련회 교관의 실화괴담. 저희 사촌형은 수련회 교관입니다. 5월 하순경에 여중에서 수련회를 왔다고 합니다. 그 수련시설은 유스 호스텔 같은 곳이 아닌 자체 건물이었는데 한두 학교가 묵을 만한 숙박시설과 넓은 레크리에이션 광장,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 장소로 가려면 강이 있었고 무엇보다 약간 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시골 같은 곳이었죠. 당시 제 사촌형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처음 했던 교관이었는데 처음 그곳에 갔을 때부터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알 수 없이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여학생들이 도착하자 낮에 소지품 검사와 숙소 배정을 하고 하루 일정이 지나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어두워질 무렵 수련회 간부 최고 참자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이맘때쯤 이곳에 왔던 여학생 하나가 강에 빠져 죽은 적이 있어. 여중생들은 믿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고참은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여학생은 실종되었는데 찾다 못 찾고 학교가 돌아간 후에야 강 하류 쪽에서 온몸이 퉁퉁 부은 채로 발견되었어. 형도 처음에는 무서운 얘기를 잘하시네 하며 듣다가 조금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중생들은 새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어두워진 후 형과 교관들은 담력 체험 코스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수련회장을 한 바퀴 도는 간단한 것이었지만 산골이라서 분위기가 압권이었다고 합니다. 여중생들은 너무 무섭다고 하여 2명당 한 조로 계획했던 것을 4명당 한 조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형은 여중생들을 어떻게 놀려줄까 신이 났다고 합니다. 형은 검은 옷에 갓을 쓰고 저승사자 분장을 하고 가는 길목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산골에 혼자 귀신 복장을 하고 숨어 있으니 처음에는 신났던 형도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선두에 있던 1, 2조는 금방 형이 있는 곳으로 와서 살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조가 너무 늦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귀신을 보고 너무 놀라 지체되나 보다 싶어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만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잤는지는 모르겠고 간부들이 서로 위치 확인을 위해 손전등을 살짝 비췄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보이길래 아직 안 끝났구나 싶어서 계속 서 있었답니다. 한 1, 2분쯤 지났을까 가만히 보니 길 옆에 한 여중생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은 너무 무서워서 따로 일행과 떨어졌나 싶어서 울고 있는 것 같아 데려다 주려고 다가갔는데 덩치가 좀 큰 여학생이었답니다. 일으켜 주려고 하는 찰나 그 여학생이 뒤를 돌아봤는데 얼굴이 퉁퉁 불어있고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눈에는 흰자밖에 없고 덩치가 커 보였던 것도 몸이 물에 불어서였다고 합니다. 형은 놀라 소리치며 도망쳤답니다. 다행히 뒤따라오지는 않았지만 숨을 헐떡이며 교관 숙소로 가보니 이미 늦은 새벽 시간이고 교관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 어디 있었어? 담력 체험 끝나고도 안 보여서 날 밝으면 찾으려고 숙소로 들어와 있었어. 나중에 형이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수련시설 측에서 그 귀신이 가끔 목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주고 형이 보았던 불빛은 제사 지내던 향불이었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센서 괴담. 조금은 기이했던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현관 센서 아시나요? 이번에는 저희 집 센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하루는 집에서 저랑 엄마랑 둘이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라 TV에서 영화를 하고 있었죠. 그날은 저희 집에 남자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출장 중이었고 오빠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나갔었죠.
영화를 시청하다가 저는 갈증을 느끼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한창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 센서가 작동하면서 현관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지만 오빠가 왔나 하며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그 화면에서는 밖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무서움과 호기심에 현관문을 열어볼까 하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냥 인터폰만 들여다보며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상하다, 사람이 들어와야 센서가 작동할 텐데 라고 생각하며 그냥 옆집에 사람이 들어가는데 우리 집 센서가 작동했나 보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현관불은 다시 꺼졌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물컵을 들고 다시 방에 가서 엄마와 함께 TV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한 새벽 3시 반쯤 되었을까요? 아까 물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잠에서 깼습니다. 저희 집 구조가 화장실이 현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 화장실에 가려면 현관이 옆으로 보이는 구조입니다. 침대에서 부시시 일어나 방문을 열자 받기 화난 겁니다. 불이 다 꺼져 있을 텐데 하며 내가 켜놓고 잠들었나 하며 화장실 가는 김에 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는 길에 부시시한 눈으로 불빛이 있는 곳으로 눈을 돌렸는데 그곳은 마루나 방이 아닌 현관문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누가 저희 집 현관 앞에 서 있거나 지나가겠습니까? 저는 두려움을 참고 인터폰으로 밖에 누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혹시 오빠가 술에 취해 집에 못 들어오고 현관에서 자고 있나 하는 엉뚱한 생각도 들어서였죠. 그런데 아무리 확인해도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건 현관 센서가 꺼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마루 소파에 앉아 머리를 식힐 겸 커피 한 잔을 타서 다 마실 때까지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다 비우고 나니 센서가 고장이 났나 보다라고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수리기사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제 방으로 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오빠가 들어와서 저는 어젯밤 일을 말했습니다. 오빠가 이상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현관 센서는 신발장으로 사람이 들어와야지만 불이 켜져. 밖에 누가 지나가도 켜질 수가 없는데 저게 어떻게 켜졌지? 진짜 고장 났나 보다. 저는 오빠의 말에 조금 겁을 먹었지만 고장이야 고장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오후에 수리기사를 집에 불러 어젯밤 일을 말씀드리고 수리를 부탁했습니다. 기사님은 잠깐 센서를 살펴보시더니 이거 전혀 이상이 없는데요. 상태가 너무 양호해서 이거 10년은 넘게 쓰겠어요. 라고 농담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젯밤 그 불은 무엇이란 말인가요? 저는 당황해서 기사님께 물어봤습니다. 혹시 밖에 누가 지나가거나 서 있어도 센서가 작동하나요? 그러자 기사님은 현관 불이 왜 달려 있겠습니까? 신발 벗고 신을 때 쓰라고 있는 거죠. 밖에서 사람들 지나가는 것까지 일일이 반응하면 전기세 엄청 나가요.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제가 마루에서 커피를 타서 그 한 잔을 비울 때까지 적어도 15분은 좋게 되었을 텐데 그 시간 동안 누군가가 저희 집 현관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보통 센서는 길어도 1분도 안 돼서 꺼지게끔 설정되어 있으니까 센서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불이 계속 켜지지 않습니까? 그 후 저는 그때의 공포감에 한동안 현관 센서를 수동으로 켜고 끄며 다녔고 지금은 아예 수동으로 켜고 끄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제 자동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6번째 이야기, 군대 괴담. 전 2000년도에 군 입대해서 아주 땅끝 마을로 군 배치가 되었습니다. 전남 고흥에 근무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마파도가 있는 곳이죠. 거기에 있는 충장부대는 거의 해안 근무 위주로 하는데요. 취약 시기 때나 정기적으로 해안 근무를 교대로 해나가고 있는 곳이죠. 전 박격포 중대라 지원 근무로 나갔던 편이었습니다. 제가 주로 취약 시기 때 해안 근무 섰던 곳이 율포해수욕장이었는데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정해진 초소에서 근무를 서고 나옵니다. 한때는 근무를 나가는데 비가 조금씩 오더니 조금 어둑어둑해지더군요. 제가 근무를 섰던 초소가 산비탈진대라 더욱더 어두웠고요. 비가 와서 그런지 부두에 사람도 없고 그냥 어둑어둑하더군요. 그 당시 부사수였던 후임도 나란히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요. 비가 와서 초소 안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초소창에 어느 이상한 물체가 지나가더군요. 깜짝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와서 암구호를 외쳤습니다. 그 물체는 분명히 노인이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노인은 슬그머니 우리를 쳐다보고 가던 길을 가고 있었죠. 이상했던 건 분명히 누군가가 올라왔다면 인기척이라도 느꼈을 텐데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초소문이 바라보고 있기에 확실히 보였을 텐데 너무 이상했었죠. 그리고 더욱 이상한 건 그 노인이 향하는 쪽은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어두웠기에 앞이 보이질 않았고요. 저희는 그냥 다시 돌아오시겠지 하고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끝내 그 노인은 길 아닌 길로 가시고 다시는 오시질 않더군요. 찜찜한 기분에 그 노인의 초점 없는 눈이 자꾸 생각이 나더군요. 근무 철수하고 나서 소초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소초장님, 근무 중에 이상한 노인을 봤습니다. 소초장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노인 자주 오는 분이야. 그리고 사람이 아니야. 혹시 오면 반갑게 인사나 하라고. 얘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근무 섰던 초소엔 취사장이 있는데 즉 그 노인이 걷던 방향에 취사장이 있는 곳이었답니다. 아직 전 그곳을 못 들어가 봤지만 굳게 잠겨져 있고 낮에도 유난히 이상하게 어두웠던 곳이었죠. 6개월 전까지는 그 취사장은 사용되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자식들에게 버림받던 어느 노인분이 낮 2시쯤에 그 취사장에 가서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취사장을 폐쇄시키고 굳게 닫아놨었던 거죠. 그 이후로 가끔씩 초소에 근무 서면 노인이 쓱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걸 목격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도로 나온 적이 없고요. 후임병과 저는 다시 생각해보면 그 노인 다리가 보인 적이 없더군요. 그래서 인기척을 못 느꼈나 봐요. 전 그 후로도 그런 사실을 알고도 거기서 근무를 섰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근무를 섰나 생각도 되고요. 아직도 그 노인의 슬픈 눈동자가 생각나네요. 7번째 이야기, 귀신 본 날. 귀신이라고는 본 적도 없었고 절대로 귀신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여름방학이라 친구 4명과 함께 밀양으로 3박 4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물도 맑고 별로 깊은 곳도 없어 수영을 못하는 저로서는 이만한 여행지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수영하며 놀다가 물에서 나왔을 때였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저쪽을 가리키며 이상한 형광빛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시에 그쪽을 봤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그 친구에게 우리를 놀리느냐며 엄청나게 구박했죠. 장난친 거라며 웃을 줄 알았는데 이 녀석은 되려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너무나도 진지한 표정으로 정말로 저 빛이 안 보이냐며 계속 반복해서 묻더라고요. 우린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어넘기고 술 마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가 7시 정도였던 걸로 추측됩니다. 아, 그리고 그 형광빛을 봤다는 친구는 평소에 귀신이 자주 보인다고 말했던 녀석입니다. 하지만 워낙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터라 친구들은 그것마저도 믿어주지 않았죠. 슬슬 안주가 준비될 때쯤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텐트 앞에 후레쉬를 켜놓고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첫 잔을 들이키고 참아왔던 소변이 급해져 저는 뒤쪽에 텐트도 없고 사람도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 낮에 봐두었던 쪽으로 소변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후레쉬는 하나밖에 없어서 텐트에 있는 걸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분명 낮에 이쪽은 발목 높이의 잡초투성이 땅에 졸졸 물이 흐르는 냇물이 있었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풍경은 풀이 제 키만큼 높게 올라서 있었고 오른쪽에는 엄청 큰 바위가 보였습니다. 그 커다란 바위 위에는 단발머리의 얼굴이 아주 하얀 여학생이 다리를 걸치고 앉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길을 잘못 기억했나? 어차피 앞으로만 걸었으니까 돌아갈 때도 뒤돌아서 똑바로 걸어가면 우리 텐트가 보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소변을 보려다가 여학생이 쳐다보고 있었지. 그래서 왼쪽으로 한 20m 정도 걸었습니다. 다시 바지 지퍼를 내리려는 순간 그대로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낮에도 친구의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데 안경도 끼지 않았고 그 깜깜한 밤에 여학생의 얼굴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보였기 때문이죠. 너무 놀라 고개를 돌려왔던 길을 봤습니다. 그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20m 정도를 반대쪽으로 걸어왔는데 고개를 들어 앞을 봤을 때 제 눈에는 처음 봤던 그대로 제 키만큼 높이 솟은 풀과 커다란 바위, 날 쳐다보는 단발머리의 얼굴이 하얀 여학생이 보였습니다. 이걸 본 순간부터 몇 분간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팔이 흔들렸고 다시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은 낮에 봤던 그 낮은 잡초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친구가 저의 팔을 흔들어 제가 정신을 차린 것이죠. 친구가 왜 그렇게 뭐에 홀린 사람처럼 앞으로 걸어가느냐면서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몇 분 동안은 즉 홀려서 그 여학생을 따라갔다는 말이 됩니다.
친구의 손을 잡고 정말 우리 텐트가 있는 곳으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코에서는 콧물이 얼굴을 뒤덮었고 저는 울면서 뛰었습니다. 텐트에 도착해서 식은땀은 비 오듯 흐르고 몸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얘기로는 소변 보러 바로 뒤편에 간 놈이 하도 오지 않아서 가봤더니 제가 손을 앞으로 뻗은 채로 뭘 잡으려는 듯이 흐느적거리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의 팔을 흔들었더니 마치 최면에서 깨어난 듯한 표정으로 친구 손을 잡고 뛰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친구는 절 텐트 바로 뒤에서 발견했는데 제가 걸어갔던 약 20m의 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친구들도 모두 겁을 집어먹고 우리는 더 이상 잊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 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빛을 봤던 친구의 집에 제일 먼저 짐을 풀러갔는데 친구의 어머니가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얘기해줬더니 친구의 어머니는 놀라며 말씀하셨죠. 거기 몇 년 전 물이 심하게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익사한 곳이야.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친구가 봤던 형광빛은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떠나지 못하고 모여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8번째 이야기, 귀신과의 대화. 친구들과 동창 모임을 갖고는 얼큰하게 취기가 오른 상태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동창들도 보고 기분 좋게 술도 마시고 해서 콧노래가 흥얼거리더라고요. 우리 집이 시골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용하고 아직 발전 중인 지역이라 사람들도 별로 살지 않는 원룸촌이었거든요. 이 지역이 원래는 산이었는데 산을 깎아서 원룸들이 들어서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어둡고 한적하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요. 아무튼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정신이라면 새벽길이 무서웠겠지만 술에 취해서 그런지 조금은 덜 무서웠더라고요. 한참 노래 부르며 가고 있는데 오줌이 마렵더라고요. 깜깜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옆에 풀숲에 살짝 몸을 숨기고 볼일을 보고 있는데 고개를 들었더니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거였어요.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어찌나 놀랐는지 오줌이 뚝 끊기고 정말 응가를 쌀 뻔했어요. 소리도 못 지르겠더라고요. 억하고 소리가 나왔어요. 놀라는 게 몇 초잖아요. 몇 초가 지나니까 놀란 마음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앞에 있는 사람도 놀랐는지 뻘쭘해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돌아서서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담배 좀 빌릴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말을 걸어주니깐 좀 더 무서움이 덜해졌어요. 담배를 주고 불을 붙여주고 그때 얼굴을 자세히 봤는데 보통의 40대 초반 아저씨 같았어요. 평범하게 생긴. 솔직히 이 아저씨가 시비 걸어도 20살 초반인 내가 제압할 수 있을 만큼 몸도 빈약해 보였어요. 하지만 키 하나는 정말 크더라고요. 아무튼 불을 붙여주고 나서 그 아저씨가 묻더라고요. 혹시 오다가 꼬마 남자아이 봤어요? 자기 조카인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조카 찾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안쓰럽기도 하고 같이 찾아주고는 싶었지만 귀찮고 졸리고 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숙취로 고생하며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는데 형이 그러더라고요. 5살 난 꼬마가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아침에 발견돼서 병원에 실려갔어. 많이 다쳐서 중태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대.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놀다가 떨어졌나 보다 생각했죠. 술도 덜 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어제 새벽 일은 잊혀졌죠. 그러고 일하러 나가서 퇴근할 무렵에 누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빨리 뉴스 좀 봐. 우리 동네가 나온다. 그래서 뉴스를 틀고 보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 온몸에 선인장처럼 닭살이 돋는다고 할까. 뉴스 내용에 우리 동네가 나오고 40살 된 남성이 나무에 목을 매단 채 자살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체의 조카는 옥상에서 떨어져 중태고요. 모든 게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조카를 옥상에서 떨어뜨려 죽은 줄 알고선 죄책감과 두려움에 산해서 목을 매달랐구나 하고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자살하기 직전에 사람이랑 대화를 했다는 것도 대화를 했던 장소도 자살했던 장소여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가족들이랑 대화를 하는 도중에 난 다시 한번 놀라서 소리까지 지르고 울고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저씨가 목을 매단 날이 내가 본 날보다 하루 전이었고 아저씨의 키 또한 그리 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럼 나는 아저씨가 나무에 목을 매단 채 대화를 나눴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강제로 그 아저씨를 자살로 꾸미고 그 누군가와 대화를 주고받은 것일까요?